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겪은 충격적인 반전에 관한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를 맞은 38살 직장인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36살이고요. 슬하에 5살 된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었죠.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는 결혼 전까지 은행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은 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느낀 건 지난해 가을쯤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내던 아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을 하고 나가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자기 관리 좀 하는 게 뭐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아내가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씩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몸매 관리도 할 겸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필라테스가 끝나는 시간이 매번 달랐어요. 어떤 날은 2시간 만에 집에 오고 또 어떤 날은 4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오곤 했습니다. 물어보면 아내는 필라테스 끝나고 거기서 친해진 언니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왔다고 했죠. 요즘 엄마들이 다 그렇게 친목 모임 갖는다고 하더군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수시로 울렸고 단톡방 이름도 필라테스 오기 언니들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아내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은 필라테스가 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쉴 거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아내는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남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남자와 나란히 걸어가더군요. 2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팅 중이었지만 집중이 안 됐죠. 거래처 담당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오늘 뭐 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태연하게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제가 본 걸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었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더군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아내 핸드폰을 들었죠. 잠금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이었거든요. 화면을 열자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준호라는 이름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괜찮으시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대화 내용을 더 보고 싶었지만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아내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불륜이다. 이혼해야 하나? 딸은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외출하는 날이면 뒤를 밟았죠. 처음엔 정말 필라테스 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나오더니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친밀해 보이더군요. 웃고 떠들고 아내는 그 남자 앞에서 제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었죠. 질투가 났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한 달 넘게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패턴이 보이더군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어요. 카페와 공원, 그리고 영화관, 심지어 한 번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호텔 커피숍을 봤을 땐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는지 아니면 객실로 올라간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각자 헤어졌어요. 호텔 로비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죠.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탐정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겠다고요. 며칠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제가 의아해하자 탐정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나이는 42. 직업란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인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이 남자분은 부인의 주치의입니다. 탐정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아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학원 근처에 그 의사가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간 외에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보통 환자와 의사 관계로 보이며 불륜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였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이 됐지만 대체 왜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군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힘든 일 있냐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직접 그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내 몰래 그 의사를 만나서 상황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다행히 원장이 시간을 내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그 남자 김준호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하자 원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환자 보호자시군요. 하지만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의사로서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죠.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남편으로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겪고 계신 건 산후 우울증입니다. 출산 후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만성화됐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은 아내가 출산 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육아에 대한 부담감, 경력 단절에 대한 상실감, 자존감 저하까지 겹쳤다고 하더군요. 부인께서는 남편분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버텨왔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르죠.
아내의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원장은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핑계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로 했답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한 거였죠. 부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이해와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아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했는데 저는 불륜을 의심하며 미행이나 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하더군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내가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미안해. 당신이 힘든 걸 몰랐어.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할게.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셔츠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출산 후 찾아온 극심한 우울감,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일상, 아이에게조차 애정을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차라리 사라지고 싶었던 날들에 대해서요.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위로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아내에게 필요했던 건 그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의심했던 일, 미행했던 일, 탐정을 고용했던 일까지 전부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오해해서. 아내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만큼 자기를 신경 썼다는 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회사 일을 최대한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육아를 분담하고 주말에는 아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도 갔습니다. 원장은 가족 동반 상담을 권했고 저도 몇 번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아내에게는 비수가 됐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날은 이런 말도 했었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 중이야? 아내의 감정을 생리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아내를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웃음을 짓게 됐죠. 억지로 짓던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고 사소한 것도 함께 의논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당연하게 해주던 것들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고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 지지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보라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예전에 다니던 은행의 지점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아내는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김준호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마지막 상담이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거였죠. 부인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남편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장의 말에 오히려 제가 민망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아내와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딸아이도 함께요. 케이크를 사고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축하하는 거냐고 딸아이가 물었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진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진 거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불륜은 없었지만 진짜 배신은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내를 배신했던 겁니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던 게 진짜 배신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바깥 사람과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진짜 배신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때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을 봅니다. 아내와 김 원장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들이요. 그때는 불륜의 증거로 보였던 사진들이 이제는 아내가 살기 위해 도움의 손을 뻗었던 순간들로 보입니다. 그 사진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실패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요. 요즘 아내는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도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요. 사소한 대화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요.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작은 변화, 사소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길요.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진짜 배신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것, 대화가 끊기는 것, 혼자 버티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배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일을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남편이 의심한 불륜은 없었지만 진짜 배신은 바로 곁에 있었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배신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주륙이었습니다.